1987년 10월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은 정부 형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4년 중임제 등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의원 내각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 이 밖에도 기본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개헌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헛바퀴 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개헌이 정치권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이룰 수 있을지 지금부터 토론해 보겠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다루는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과 함께 새로 태어났던 우리 헌법이 올해로 30년을 맞이하면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개헌의 방향과 쟁점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민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저희가 섭외를 하다 보니까 경희대 교수님을 두 분이나. 저는 그야말로 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정식 교수가 아니에요. 정식 교수는 김민정 교수님 같은 분을 말하고 저는 그냥 객으로 오실 수 있는 객으로. 훌륭한 분들 모으세요. 아, 개그로는 훌륭한 분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혼자 앉아 계시니까 개그로 혼자 훌륭하게 오셨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요. 함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지요. 자, 교수님들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9차 개헌헌법을 만들었는데 벌써 30년. 이 30년 전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임 교수님,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 예, 개헌을 함에 있어서 30년이 됐다, 40년이 됐다, 이 기간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0년 만에 한 번씩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헌법 조항이 이제 만들어진 지 오래돼 가지고 네.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고 그 괴리도 사실은 1차적으로 헌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괴리를 메울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탄력적인 헌법 해석을 해도 헌법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울 수 없고 또 헌법을 만드는 분들은 국민이거든요. 네. 국회의원이 아니고. 예. 그렇죠. 국민 다수가 개헌을 원할 때 그 국민 주도로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원할 때, 이게 그 기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할 때 이거 바꿔야겠다라고 총의가 모아질 때 그때 바꾸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민정 교수님.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사실 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독재 국가는 독재자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이고 헌법이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빨리 바꿀 수 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합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제도가 잘 안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9차 헌법이 30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기국회는 100일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의원들이 100일이 아니라 365일 일하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일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주의 시절에 국회는 가능하면 활동하지 마라. 행정부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하자. 라고 했던 헌법들이 그 규정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다라고 네. 얘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진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처음부터 조짐이 아주 좋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 헌법을 뭐 개헌 이런 걸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걸핏하면 개헌인데 특히 이제 무슨 뭐 정치적 변동이나 또 아니면 정변이나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해야 되는 걸로 아주 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개헌은 이게 한마디로 하자면 이게 우리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얼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본 우리는 민주국가고 그다음에 민주공화국이고 이게 큰 틀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고 이런 큰 틀이 정해져 있는 이상 뭐 그걸 자꾸 이제 어떻게 바꿀 필요가 과연 있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특히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것이 꼭 권력 구조를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개헌은 그렇게 자꾸 뭐 행사처럼 네.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분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간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개헌이라는 것이 늘 정치인 혹은 또 권력자의 어떤 그 전국 돌파용으로 쓰였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제 10월 25일이죠. 개헌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컨대 좀 이게 전국 돌파용으로만 헌법 개정을 활용하는 문제, 이것은 좀 저희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던 바이어서 이번에는 헌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과거에 우리의 개헌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국회 다수당이 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그러한 개헌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게 9번에 이르렀고요. 네. 거기에 국민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혹은 개헌 과정에 국민 참여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됐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개헌의 내용이라는 것도 주로 권력 구조,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로 할 것인지 대통령제로 했을 때 그럼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이고 연임을 허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만 사실은 개헌의 초점이 모아져 왔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식의 개헌은 곤란하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네. 개헌 과정에서 주도적인 그러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국민이 원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네.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도 국민 민복을 위한 그러한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혹은 요즘 지방자치제 강화와 관련돼서 지방분권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분권의 문제라든지 혹은 지난 촛불혁명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직접민주제의 부분적인 도입, 네. 뭐 이런 것들로 방향을 잡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어서 말씀해 저도 주시죠. 뭐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너무 비슷한 게 네. 생각을 해서 네. 이게 토론이 되나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한국 헌법에 있어서 가장 후진적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네. 그야말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국 국민들은 정치 과잉이다 이런 말씀들 그렇죠. 하세요. 예. 근데 그 정치 과잉이 왜냐라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거리에 나가지 않고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 헌법에서 좀 새로 개헌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이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최근 뉴스는 네. 특위를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부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특정 세력이 동의하지 않는 헌법을 정부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저는 적어도 2가지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한국 정치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직접 발언하고 국민 발언하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좀 더 확대해서 네.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국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국민 청원제도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헌법에 넣는 부분은 이것은 아마 어느 정파도 거부하기 어려울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방자치 부분. 네. 그래서 적어도 지방 정부에 대해서 지방 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 대해서 어떤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해 주자라고 네. 하는 정도까지만 합의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발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개헌을 얘기하면 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다 때려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이 미세한 부분들은 다 놓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요.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네. 쓰다 보면 어딘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만 좀 고치고 그거는 좀 쉽잖아요.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하나도 못하는 네. 것이다. 우리가 개헌 얘기한 게 그동안 뭐 매번 개헌은 그래요.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매번 안 되는 것은 전체를 다 때려부시자. 그리고 생전 뭐 해보지도 않은 이 공화국 때 잠시 해봤던 의원 내각제 하자. 네. 뭐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동의도 받기 어렵고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대거 넣는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하고 지방자치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정파도 거절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두 분 의견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국민 발언, 국민 투표 그리고 국민 청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헌.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 골몰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 교수님 혹시 같은 의견이시면 안 되는데요. 저기 본래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그때부터 네. 뭐 원포인트 정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무슨 뭐 국회 계단에서라도 개헌 발의하겠다 뭐 이랬을 때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바로 권력 구조였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 말기 가니까 또 이제 전국 뭐 그야말로 돌파를 위해서 또 개헌하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주 전형적이죠. 왜냐하면 정치적 위기니까 그 돌파책으로 했는데 사실은요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벌써 이제 개헌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임기 5년 단임의 개헌 대통령 제가 어떨까 이래서 그 다음에 뭐 김대중, 김영삼,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세 분은 아예 그냥 의원 내각제 개헌으로 했고 또 그 이후에 김대중, DJP 연합에서도 또 내각제를 내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정치적 뭐 자기들의 그 편의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뭐 무기에 따라 무기로서 이런 걸 이제 제시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지방자치제를 좀 확대하자든지 국민의 정치 참여를 좀 더 활성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참여 욕구도 굉장해졌고 또 실제로 참여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수기 민주주의 뭐 이런 형식으로 그것을 이제 제도화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라면 뭐 이제 손대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다시 지금 우리가 또 핵심이 뭐냐면 권력 구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발 이 권력 구조는 우리가 말이죠. 한 제도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50년은 좀 해봤으면 어떻겠냐. 유일하게 성공한 게 그나마 5년 단임제입니다. 근데 다시 이걸 뒤엎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제발 꿈도 좀 꾸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렇게 우리가 아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위해서 개헌을 하자 할 때 정치권이나 여기서 열의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개헌도 아마 저기 말만 많지 별로 성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일사천리로 쫙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3시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 개헌 특위 연장 문제가 핵심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을 더 확실하게 하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민 발언, 국민 투표 그리고 이제 국민 청원 이 세 가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여야 상관없이 모두 동의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바로 그 권력 구조 개편 때문에 이제 여야가 지금 갈등하고 개헌 특위를 1년 더 연장하는
연장하느냐 마느냐, 뭐 여당에서는 이거 연장하는 거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거다. 또 이쪽에서는 그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고 뭐 지금 막 계속 이런 정치권의 분란이 있는 건데요.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권력구조 개편에서 지금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하도 개헌 얘기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의원 내각제가 있고 또 의원 집정부제가 있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정부 통령제를 만드는 이렇게 이제 제도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고를 수 있게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교수님 네. 콤팩트하게 자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앞서 이 교수님께서는 5년 단임제 한 50년을 해보자. 뭘 벌써 흔드냐. 50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부 형태, 즉 권력 구조의 문제야말로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걸린 문제거든요. 네. 자기가 얼마나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혹은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느냐 또 권력을 얼마나 크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력 구조의 문제는 네. 정치인들은 그 이해타산이 있어가지고 그 계산에 의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네. 자기가 원하는 그 정부 형태가 아니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국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개헌 논의가 네. 실패를 한다면 바로 그 이유라고 봅니다. 국회는 지금 온통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네. 관심은 권력 구조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추측컨대는 아마 일부 야당들은 이 분권형 대통령제, 네. 사실은 의원 내각제를 하고 싶은데 네. 그거는 또 국민들이 별로 많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미한 분권형 대통령제 정도를 아마 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당은 아마 대통령제 유지를 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개헌 특위에서 네. 어떤 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네. 순간적인 합의가 있어서 정부 형태에서 이원 집정부제면 이원 집정부제 혹은 대통령제면 대통령제 된다 하더라도 개헌 절차 과정에 보면 우리 헌법 130조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공고하고 국회 제적 3분의 2가 의결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권력 구조 안도 저는 개헌 특위에서 만들어 가지고는 제적 3분의 2의 국회의원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문제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원정공론화위원회에서 예, 봤듯이 그게 예. 수기민주주의의 첫 실험이었고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형태의 문제야말로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아니고 네네. 국민들이 네네. 그것도 무작위로 추출한 국민들의 대표에게 정보를 주고 네. 그다음에 그 수기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안을 도출케 네. 해서 그 결과를 개헌안에 네. 담는 식으로 간다면 국회의원들도 네. 거부하기 힘들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정부 형태 개헌의 권력구조 개헌의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이외의 과정을 거치면 네. 이건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개헌이 성사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 실제로요. 네. 지금 네. 국회 개헌특위 1년 동안 했는데요. 그 특위위원장의 활동비가 특활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걸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계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비용과 관련해서 분리해서 하게 되면 1,227억 원이라는 국민 세금 혈세를 또 낭비하게 되는 이런 건데요. 지난 국회 개헌특위 1년 앞서 이제 개헌특위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차라리 이렇게 수구민주주의로 네. 원전 공론화위원회 네.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들이 직접 그 정부구조 개편에 대한 안을 마련하도록 하자라는 임 교수님 의견에 네, 저도 교수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가요. 사실 이해 충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의 그야말로 개임의 룰을 네. 본인 스스로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신임보다는
현직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로 가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 선거제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헌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지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가부 투표 정도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미 이제 이렇게 1년이 지나왔고요. 네.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통령제를 이동안 5년 단임제를 해왔으니 이제 뭐 이 4년 중임제 정도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어젠다가 이것이 매번 5년마다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 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뭐 초선 의원들도 다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조금 장기적인 맞습니다. 호흡으로 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과거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그거는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입니다. 네. 자기 선거가 아닌데도 저렇게 네. 대선 개입을 했는데 네. 자기 선거였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상상만 해봐도 너무 끔찍할 것이고요. 사실 87년 우리가 민주화할 그 당시에 80년대에 같이 민주화했던 그 제3의 네. 민주화 물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물결을 탔던 나라들 중에서 여전히 민주주의를 남아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 후퇴했습니다. 네. 대부분이 자기 연임 선거에 나왔을 때 부정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부정부패, 뭐 뇌물, 뭐 이런 거 이러다가 이제 점점 파퓰리즘으로 갔다가 네.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남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이고요. 어쨌든 아직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그때 네. 다 같이 민주화되었다가 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는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하면 5년 단임제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요즘에 와서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4년 중임제로 고치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권력기관이 정말 중립화되지 않는 네. 이상은 네. 이것은 저는 정말 되지 않는다. 아직도 좀 더 5년 단임제를 더 해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의원 내각제 얘기 참 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의원 내각제 의원들은 좋아하지만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를 잘 알고 있죠. 네. 의원 내각제는 결국은 의원들 스스로가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것인데. 경우는 세습도 막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의원들을 안 믿는다는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뽑아야겠다. 네. 또 특히 87년 그 민주화의 가장 큰 모토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그렇습니다. 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강력한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 분권형 대통령제다 뭐 아무리 미사 여구를 붙인다라고 해도 그것은 네.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네.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5년 단임제를 저는 좀 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50년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님 뭐 50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국가기관들이 중립성을 좀 지킬 수 있을 아니, 벌써 정도로 30년 지났어요. 벌써 30년 20년만 더 하면 좀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할 네. 때까지는 네. 이 제도를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이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끼리 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국민에게로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수기민주주의 제도를 정착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임 교수님 주셨고 김 교수님께서는 거기다 덧붙여서 5년 단임제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이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가 국회 개헌특위를 연장해서 이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개헌을 할지 말지. 근데 원래 약속을 했어요. 대선 때. 그런데요, 예.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 뭐냐면, 네. 그동안에도 국회에서는 계속 그런 그 특위 만들고 뭐 했는데도 안 계속했죠. 되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나와 있지만은, 네. 이 권력 구조 개편 위한 그런 개헌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권 내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9차례 개헌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정변이라든지 뭐 큰 정치적 변동 그런 계기가 아니고 네. 권력 구조를 개편해본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 새 정부가 들었을 때는 엄청스러운 정변 정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지금 그걸 그 여세로 몰아서 개헌을 할 그런 거는 또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이미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두 분이 내각제하고 대통령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남은 게 준 대통령제 말하자면 네.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예가 이제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핀란드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요, 이 정치적 색이, 그러니까 아주 기술이 훨씬 더 정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 정치권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네. 그것을 뭐랄까, 소화해낼, 그런 거 죄송합니다만은 국회의원님들하고 네. 정치인 분들한테 죄송한 교수님 편하게 얘기지만 말씀하십시오.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도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보다는 다 훌륭하시고 네, 똑똑하신 네, 분들인데 네, 네. 여러분들이 각 개인은 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 꼭 모여놓으면 달라집니다. 꼭 유치원 학생이 돼버리거든요. 유치원 원생이.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로 이 국회 뭐 비용이 들고 안 들고 간에 네. 더 이상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당 측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그렇습니다. 가자는 거고요. 예. 한마디로. 네. 그 야당 그걸 못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는 뭐 그런 건 이제 제쳐놓고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사실 국회의원이 네. 자기들이 이해하고 직결되는 문제를 국회에서 결정하는 건 이건 참 비민주주의거든요. 자기들 세비 결정하고 무슨 네. 뭐 보좌관 결정하고 뭐 결정하고 뭐 자기들 징계까지도 자기들이 결정하고 다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도 권력 구조도 내각제 되면 자기들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대로 제3의 다른 방식을 찾아서 네. 개헌안을 만들되 그 정당에 맡겨서는 결국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예. 정당에 맡겨서는 예. 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데 다 동의하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개헌 투기가 열렸고 네. 그동안에 논의해온 것도 있고 하니까 저는 권력 구조가 합의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만두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적어도 국민 참여를 네. 확대하는 부분. 촛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촛불이 방향성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국민이 정치인들보다 더 현명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아놓는다라고 네.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는 권력 구조가 아니면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마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뭐 합의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가지고 또 하자라는 네. 얘기를 그래요.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개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좀 수준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를 더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개헌의 요소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정치권 안에 또 다른 쟁점이 바로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지금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이제 국민의당 등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헌법의 권력 구조를 바꾼다고 정치 선진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적인 후진성을 계속해서 지속해 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선거제도라든지 혹은 정당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은 정당 및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법률에 정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헌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선거제도의 개혁은 개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당법이나 선거법. 예. 그러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법 개정에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이분들이 또 그 자신들의 기득권이 거기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및 정당제도의 개혁에는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개헌에 아예 국민 발언권과 같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넣자. 그래서 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내는 거죠. 예. 그러면 국회에서 그걸 심의해서 부결시키면 네. 다시 더 많은 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국민 투표에 네, 네.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한다면 네.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혁이 네, 네. 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인 국회의원들에게 정당 선거제도와 관련한 법을 개정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 목에 방울을 달아놓고 네. 뭐 어떤 생선 가게를 지키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발안제 같은 것을 이번 개헌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정당 및 선거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닌 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하나의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에 쌍둥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네. 뭐 이번 내각제를 한 나라도 민주주의도 있고 민주주의 아닌 나라도 있고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도 민주주의 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가 뭐냐,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를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부수적인 제도들을 얼마나 더 잘 만드느냐, 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선거제도나 이런 것도 정치인들이 자기 목에 뭐 방울을 안 거니까 네. 국민들이 할 수 있게 길을 열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네.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확대시키자. 네. 그 개헌을 좀 하자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거의 한 50여 년간 비례대표제를 해왔습니다. 30년대부터 해서 50년대부터 해서 90년대까지 네. 약 40년이죠. 40년간 비례대표제를 해왔는데 그 비례대표제의 결과가 너무나 지나치게 정당 내부에서 부패가 심해져서 뭐 우리가 마니폴리 때 이런 걸 잘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의 정치 부패.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이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국회의원을 좀 뽑자. 비례대표에서 맨날 정당이 알아서 하게 하지 말자라는 것을 주장했고 이것을 국민들이 직접 발안해서 국민 투표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선거제도 2개를 놓고 어느 거 할래라고 놓고 해서 선택하도록 하게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태리가 그 덕분에 네. 이제 비례대표제에서 나와서 혼합제로 가서 반은 비례대표로 하고 반은 지역구에서 네. 국회의원을 뽑도록 이렇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네, 우리와 예. 유사하게. 예. 그러나 우리는 지역구 비례대표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 있는 그 사표의 문제, 네. 불비례성의 문제 네, 네.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뭐 이태리 경우에도 그렇게 갔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저는 선거제도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걸 못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개헌에서 국민이 좀 직접 할 수 있는 걸 여는 이 개헌만이라도 한다면 네. 향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임시병 교수님께서 앞에 나서서 선거제도 어떻게 보셔야 될지 아마 운동하고 다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이 선거제도 개혁 계속 굉장히 오래된 과제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헌재에도 이 투표의 등가성 문제 관련해서 이제 헌재 제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교수님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세 분이 다 비슷하셔가지고. 선거제도하고 정당 제도를 같이 엮어서 이제 보자면 네. 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우리 정당 체제가 미스매치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제인데 정당이 강력한 중앙 집권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만성적이고 그야말로 영구적인 정쟁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 제도도 지금 그렇게 좀 고쳐가지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행정권을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부는 입법부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이런 식으로 권력 분립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제 제도 개선의 한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문제는 자, 지금 말씀하신 데 비례대표,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비례대표에 너무 의존하면요. 정당이 저절로 과도화하고 과도화할 정도가 아니라 정당이 지금 말씀하신 데 결국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하는데 그건 그래도 지금까지 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치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뭐냐면 민주정치의 전통, 그다음에 관행, 관례, 이런 것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가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서구에도 보면 정치적으로 민주정치의 그 배경이 또 역사가 긴 이런 국가에서는 성공하죠. 근데 대통령제는 사실 미국에서 발명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주 지역, 북남미, 그다음에 보면 아프리카 뭐 이 정도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대개는 또 실패하죠. 근데 의원 내각제는 왜 대개는 성공하냐? 유럽에서만 대개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정치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걸 섣불리 이제 고른다기가 좀 그한데 저는 그래서 이런 아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 듣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
개헌안도 말이죠. 네. 자기들이 단일안 만들어가지고 국민 보고 O냐 X냐 이렇게 묻지 말고 네. 국민들한테 두 개의 안이라든지 선택권을 좀 주면 어떨까? 네. 그러면 권력 구조 문제도 예. 개헌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 말인데 네. 안 그러고 말이죠. 국회 안에서 당신들이 단일안을 내라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단일안을 내세요 이렇게 되면 네. 그건 안 되죠. 안 오히려 되- 더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실제로 당원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는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좀 늘 그 공천권을 대표가 갖고 네, 있어서 이걸 그렇습니다. 휘두르느라 네. 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학자들은 연동형 네. 비례대표제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네. 그러나 국민들은 또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정당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만들고 국민들이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네. 사실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결국 비례대표 그 정당 명부제에 있어서 순위를 몇 번을 받느냐가 네,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순위를 정하는 것은 결국 당 지도부가 맞습니다.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당이 더 과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3의 안을 항상 얘기합니다. 네. 하는 형식은 지금 뭐 독일식과 같은 연동형으로 네. 갈 수 있는데 다만 비례대표 부분을 오픈 그 명부를 폐쇄형 명부가 아니라 개방형 명부로 가자. 예. 그런다라고 하면 국민한테 3표를 주는 거죠. 한 표는 지역구에 예. 투표를 하고요. 또 한 표는 정당 이름에 네. 찍고 또 한편은 정당 명부 내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뭐 지금 명부는 돌과 뭐 쌀이 반반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괜찮은 사람 점이 예.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뭐 당 대표 가까운 사람도 집어넣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국회에도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최순실 비례대표가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한테 정당 명부 내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한편에 있어서는 그 명부를 걸을 수 있도록 국민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줄 필요도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사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우리가 지난 총선을 봐도 사실 부산 지역의 경우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받은 것은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득표율이. 네. 그러나 지역구는 18석 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2석을 빼고 다 가져갔어요. 이게 과연 국민의 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제도가 국민의 모양이 네모인데 선거제도로 그렇지 않으면 동그라미로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또 당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유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한테 한 표를 더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6표, 7표까지도 다 행사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들은 다 해봤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두 교수님 괜찮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네. 여전히 조금 복잡하지 않나. 예.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 네. 이렇게 명부로 해서 이렇게 쭉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그 중에서 네. 어떤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조정할 수 있게 하면 국민들이 또 그 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그렇죠. 정보들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민정 교수님 안도 좋다고 네. 생각하고요. 또 다른 안으로서는 우리가 선거제도 예. 개혁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혹은 비례대표제를 넓히고 네, 그 네. 대신 1인 2표제.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국민들이 투표하고 하나는 정당에 투표하게 하되 예.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정당법을 뜯어고쳐가지고 그야말로 당내 민주주의에 의해서 네. 이제 당원들의 의사가 위로 전달되면서 네.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들의 순위도 정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제도적 고안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현재 1인 2표제를 유지하면서도 방금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당 수뇌부가 네. 비례대표
공천권을 통해서 또 비민주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벌써 1분 36초를 넘어섰어요. 시간이 원래 40분이었는데 저희가 지나서 다음에 또 아마 이제 개헌이 제가 보기엔 계속 내년에도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또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쟁점 깊이 있는 토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한국당행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실제 한국당에서는 뒷문은 열려 있다며 일부 의원의 입당은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국민의당 분당의 갈림길에서 통합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모시고 당내 상황과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 움직임이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두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바람대로 결정이 난 것인데요. 통합 반대파는 이 결정 자체가 무효라면서 투표 거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직접 이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신데 오마이뉴스 땐 자주 뵀는데.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종종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BS 많이 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당이 지금 의총이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아침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점심 있는데. 정회했다가 네. 다시 시작했어요. 점심에 정회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총장은. 우선 좀 부끄럽죠. 국민 보기에 특히 이제 어제 오늘은 제천 참사로 해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데 네. 사실 당내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당이 잘 좀 정리정돈이 돼서 네. 이런 좀 더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일에도 좀 신경을 쓰고 네. 그러면 기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당으로서 네. 그 점이 안타깝죠. 예. 원래 한 금요일쯤 통합 선언을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인데요. 갑자기 네. 당겨가지고 수요일 날 선언을 하셨어요. 안철수 대표가. 왜 네. 이렇게 갑자기. 물론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계획이 있었겠지만 네, 그러나 정당 정치는 의회 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 정치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39명, 네. 많지도 않은 식구예요. 그러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설득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명시적으로 39명 중에서 합당이 맞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은 비례대표 8분을 포함해서 13분 정도예요. 네. 13분 정도.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네. 부정적이거나 아주 적극적인 반대인데 예. 아무리 그 1인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사당이라고 하더라도 예. 당내 반대가 3분의 2 가량 되면 네. 그것은 접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총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예. 그 치부하고 네. 규정하고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우리 정당사에 없던 일입니다. 아주 독특한 네. 뭐 지도력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이제 분노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네. 느닷없이 이제 2-3시간 전에 네. 기습적으로 네. 발표를 해서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전당원 투표로 돌파하겠다. 이제 이런 선전포고인데요. 예. 그리고 의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네. 내가 오늘은 오셨습니까? 오늘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 이제 물론 자격지심, 뭐 캥기니까 못 오는 거죠. 캥긴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네. 것인데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네.
대표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라는 것을 의총의 의견으로 결의를 한 거죠. 근데 물론 거기 참석한 친안 의원은 그게 무슨 결의냐라고 이의를 달지만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 거의 100% 한두 사람 빼놓고는 대표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라고 결의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못 나온 건데요. 정당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정당의 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파산 선고, 정치적 지도력 파산 선고죠. 이걸 이제 받은 사태여서 사실 국민의당은 지금 비상한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당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아주 희귀한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처음에 이제 극중주의 노선을 주장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일종의 이제 중도보수 통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도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당내에서 이를테면은 일종의 이제 공감대가 좀 마련이 되고 그랬을 때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건데 그것 없이 그냥 밀어붙여서 이게 독재적 발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안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정치의 핵심 그 기능이 통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소통을 해야죠. 정치는 항상 반대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하다 보면 안 되면 이제 절충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전에 소통의 문제와 함께 이제 도덕성 문제, 정직성 문제, 거짓말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고문단 오찬이 있었습니다. 권노갑 고문, 이제 정배철 고문 중심으로 해서 고문단 10여 분이 오셨고 여기에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부의장, 또 박지원 전 대표 저도 거기 참석했다 오는 길입니다만 다들 거기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직한 지도자가 있느냐. 그러자면 안철수 상표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도 여러 번 상대방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아니다. 통합 생각이 없다. 또 통합은 접었다. 선거 연대라도 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거연대, 정책연대. 믿을 신자라는 것이 사람 인편의 말씀언이잖아요. 말이 값을 잃으면, 말이 신용을 잃으면 설 수가 없어요. 무신분립 뭐 그러지 않습니까? 2500년 전 공자 시대부터 이 군사, 그다음에 식량, 그리고 신이 이 셋 중에서 하나 버려야 한다면 그건 군사다. 또 하나 버려야 한다면 먹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을 신자, 신뢰, 신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안 대표께서는 그 신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이런 막 비판이 있지만 당무위 의결로 해서 27일부터 31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친한계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90%가 투표를 하든 10%가 투표를 하든 당원들에게 물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해서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김철곤 그 대변인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당 내부에서 이게 당원 당규에 따른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어도 이것은 대표의 뜻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뭐 그런 시시콜콜한 상황에 별로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정도는 아니죠. 정도. 그러니까 아까 신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물으려면 여론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원 여론조사하면 당원 되는데 여론조사.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당원 투표를 관철하겠다라는 건 뭐냐? 의원들 설득이 불가능하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 정당법에 또 당의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당에 관한 사항은요 전당대회의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원 투표? 네. 당원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목표하는 것은 가는 길은 지금 끊임없이 합당을 향해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절차대로 가야죠. 정당법과 당의 헌법이 네. 당헌 당규가 정한 대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예? 그 전에 정치적으로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정치적으로도 동의받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도 정당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네. 일단 전당대회 권한을 침해하는 네. 전당원 투표라는 편법이죠. 네. 편법을 택한 거예요. 이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안철수, 정도를 걷는 안철수, 네. 그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다 새로운 정치, 깨끗한 내려놓는 정치. 거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뭐 네. 그런 걸 떠나서 한 예를 들어보지요. 2011년, 7년, 6년 전이죠. 오세훈 시장이 네. 전 국민이 무상급식 찬성하고 네,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이거 찬반 투표에 붙였단 말이에요. 네. 붙여서 어떤 선전전을 펼쳤는데 그때 많은 시민들이 나쁜 투표. 왜 나쁜 투표냐?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다는 거다. 나쁜 투표 거부운동.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3분의 1, 그건 주민자치법에, 네. 예?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잖아요. 네. 3분의 1 이상이 이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참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당의 당규에도 아마 그 주민투표법을 좀 원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원 투표에 붙일 때 네. 3분의 1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득표로 예. 확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몇 가지 강변을 하죠. 그거는 당원들이 발의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당대표는 당원 아닙니까? 그리고요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뭐 시시콜콜한 당규 규정이 우리 국민들께는 관심이 없는 일이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정당 운영을 이런 식으로 편법 투성이로 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이건 3분의 1 안 돼요. 그리고 20%도 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당원의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여한 걸 가지고 이게 전당원의 의사다 이렇게 이제 네. 우길 판이거든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새 정치가 이렇게까지 전락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구태 정치라고 말하기 전에 네. 과연 나는 개혁을 위해서 뭘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얼마나 개혁적이고 얼마나 새 정치에 부합하는 일들인가 그게 개탄스러운 거죠. 네. 자,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그 의중을 좀 들으셨습니까? 중간에 만났죠. 아마 한 달 좀 넘었나요? 한두 달 전에. 예. 제 눈을 보면서 네. 통합은 안 한다. 선거 연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제가 선거 연대라도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선거 연대는 생각이 다른 두 정당끼리의 그 공조와 연대의 최고 수준의 연대가 선거 연대다. 네. 선거 연대를 목표로 해서 그러면 협력을 하십시오. 예.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 눈을 보면서 한 얘기니까 본인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정대철 고문이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길에서 만났는데 네. 잠깐 보자고 세워서 통합은 안 합니다. 정책 연대, 선거 연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왜 빤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말이죠. 지난번 한 달 전에 말씀하세요. 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의석수도 제법 되고요. 전체 다당제 구조에서. 예. 그리고 이 39석이면은 사실상 의회 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국민의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철수 대표는 통합에 골몰하실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치 전문 기자시니까 장 부장 보시기에는 정국장 보시기에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밖에서 답변하면 안 되는. 네, 갑자기 옛날 기자로 돌아가신 것 같으세요. 크게 보면 그걸 겁니다. 오늘 네. 이제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고문단
그건 보인다는 거죠. 말하면 이쪽 판에서 안 되니까 저쪽 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유승민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네. 유승민이 이용당하겠느냐? 아마 거꾸로일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뭐 나누고 했습니다만 네. 저는 그것도 역시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내가 내 정체성이 보수다 말이야. 그래서 보수 진영이 무너져 있으니까 네. 나하고 정체성이 맞는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말했던 네. 유승민과 내가 합쳐서 무너진 보수 정당을 건설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당당하게. 그리고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예? 당을 건설하면 되거든요. 보수 정당을.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5년에 정계 은퇴 약속을 번복하고 정계 복귀했을 때 저항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 이기택 대표 그 당에 머무르지 않고 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성공하는 길을 가려면 무너진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당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왜 끌고 가려고 그러냐 말이죠. 저는 국민의당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금방 말씀대로 이 39석의 정당이 네. 한국 정치가 다당제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발전에 도움이 돼요. 네.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왜 굳이 국민의당을 끌고 네. 통째로 끌고 가서 이 보수 야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고 네. 또 안철수 대표가 그냥 소통도 안 되고 또 의원들 설득에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네. 강행하는 네. 그 진짜 속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본인은 물론 나는 바른 정당까지만 하는 거지 유승민까지만 손을 잡는 거지 자유한국당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금방 신의가 무너졌잖아요. 네. 예?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통합은 접었다 하던 분의 그 말을 네. 다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첫 번째는 그 주변에 함께,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를 그동안 함께 해오셨던 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통합은 안 한다. 그런 건 절대 없다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제 탄로가 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쪽 진영,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진보개혁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수 진영으로 건너가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본인의 판단한다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그러니까 위해서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하면. 예. 아하. 앞부분 그 정직성 문제는 지난번 이른바 끝장 토론이라고 이름 네, 붙여진 네, 네. 의원총회 때 네. 여러 사람이 또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네. 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이분은 5분마다 상황이 바뀌어서 5분마다 말이 바뀌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만 네. 어쨌든 정치에서 신의가 무너지면 네. 당내에서 신뢰가 무너졌는데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얻습니까? 같이 하시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저희들 보러 나가라는 건데요. 네. 저희는 당을 지키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 네. 합당 결의를 해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네. 바른국민당이든 국민바른당이든 이렇게 네. 합쳐지는 신고가 되면 이제 저는 거기에 있을 수 없죠. 네. 저는 그런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정치는 신념과 철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러면 안철수 대표 뜻대로 되는 거지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정당법에 확실하게 네. 합당은 전당대회에서 수임기구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통합을 결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승만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당사에서 네. 이 정당의 이합 집산 수탁에 있었지만 합당 결의는 다 사전의 동의 속에서 네. 네.
그렇죠. 만장일치로 이의 없는 가운데 예. 박수 전당대회로 합당 결의가 된 거지. 예. 지금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하는 이제 이 찬반 네. 세력이 있는데 전당대회를 열어놓으면 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만장일치로 합당 결의가 안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날치기입니다. 날치기. 전당대회 의장이 예. 서해봉을 쥐고 네. 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있습니다 하고 뭐 네. 막 소리를 친 이 없어요 뭐 제청 있습니까 통과됐습니다 하고 이게 진짜- 이제 이거는 구태 중에 구태죠. 이제 1970년대, 80년대 보던 그렇죠. 장면이 과거에 용팔이 시대에 이어지죠. 했던 건데요. 이제 이 방법 하나인데요. 그것도 네. 불가능한 것이 네. 전당대회 의장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십니까? 이상돈 의원이세요. 아,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상돈 의장이시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이 통합에 그렇죠. 문제점, 예. 이 법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철수 씨지요. 안철수 씨가 나가는 거지요. 예, 네? 안철수 씨가 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지금 두 가지의 장면이 국민의당 안에 혼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투표 거부 운동도 해야 되고 이 통합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다라고 이제 통합 반대 쪽에서는 네. 주장을 하고요. 그 반대의 장면은 지금 막 진도를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신설 통합 방안으로 통합돼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통합의 추진위원장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맡게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림이 동시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상정하고 국민의당을 봐야 될까요? 유승민 또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죠. 나의 정체성은 중도가 아니다, 보수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대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보수가 무너졌어요. 적폐 세력으로 매도됐고 또 네.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네. 그럼 다시 이제 건전한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을 다시 재건해야 돼요. 그 사명이 유승민 대표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다. 예,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보수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네. 겁니다. 예. 그럼 그분과 안철수 대표가 손을 잡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 대표도 선언해야죠. 유승민 대표와 손을 잡고 네. 무너진 보수 세력을 다시 세우겠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나가자. 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거고 네. 그게 또 자기가 그래도 국민의당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네. 도리지요. 네. 더 이상 짓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의 정체성은 저희는 이제 극중주의로 알고 있거든요. 극중주의란 말 안 합니다, 이제. 예, 요새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도 통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보수니까 중도 보수 통합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말씀 주신 대로 나의 정체성은 보수니까 나가서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는 보수 통합의 기수가 되겠다. 유승민 의원의 손을 잡고 유승민 대표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정직하다. 근데 아직은 그 정체성을 안 밝히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수라고는 또 얘기를 안 하세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할 생각 절대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오늘 권노갑 고문이 이런 얘기 하더군요. 예. 그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안철수 의원이 찾아와서 네. 잘 모시겠습니다. 같이 하시자고 예. 하면서 김대중 철학을 확실하게 계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믿을 수 있느냐? 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말을 믿고 예. 함께 했다는 거죠. 2호 6개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예해. 그래서 국민의당 창당에 함께 했는데 네. 지금 이 합당 밀어붙이는 과정에 김대중 철학을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그 말은 어디 갔느냐. 그 신의는 어디 갔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대선 때도 좀 깨진 거 아닙니까?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죠. 스탠스가 모호했어요. 예. 햇볕 정책에 공과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또 지난 8월 달에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이제 겨룰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변명이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공과라는 말을 쓰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네. 뭐 그런 약속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 정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론을 가지고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유승민 대표와 정병국 의원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말한 걸 봤습니다. 네. 선 안철수 통합 후 자유한국당의 건전 보수 세력을 같이 네. 보수 통합을 이뤄내겠다. 네. 이 얘기를 안철수 대표에게도 설명했다라고 네. 말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 대표가 우리에게는 네. 한마디도 설명 않거든요. 그러면 동의한 걸로 보는 거지요. 동의한 걸로 보는 네. 거예요. 네. 네, 이제 말로는 절대 홍준표 세력과는 정치 생명을 걸고 안 한다라고 예.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무리가 무리를 낳고 불법이 불법을 낳고 하는 네. 그런 지금 악순환의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7년에 대선 후보기도 하셨잖아요. 전직 대선 후보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결국 다음 대선을 앞두고 신삼당 합당의 길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본인 속을 뭐 어떻게 다 네.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네. 이쪽 판에서 저쪽 판으로 네. 건너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느낌으로. 근데 제가 저도 실패를 했으니까 여유를 잃은 것 같아요. 조급증에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 무리하게 당대표 출마를 한 것도 그렇고 네. 이 합당을 의원들 설득도 되지 않는데 네.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하는 것도 좀 조급함 같은 게 많이 보이네요. 안타깝죠. 그 지금 어찌됐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천정박 천정배 의원 그리고 정동원 의원님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을 배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통합의 전제 조건 비슷하게. 이런 굉장히 불쾌하시죠? 서글픈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39석, 40석까지는 당이 네. 11석도 아니고 거기서도 또 부서져 내릴 것이 분명한 네. 그런 당을 흡수 통합은 못할 망정.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하고 싶다면 네. 근데 그쪽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죠. 근데 그걸 모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글쎄 무슨 안 대표는 아마 그걸 즐기는지도 모르죠. 아, 즐긴다. 즐기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살벌한 언어로 들립니다. 이런 상황을 즐긴다면 그거는 글쎄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걸 못 들어봤어요. 아, 정말 이 상황이면 도저히 같이 하기 어려운 그래서 국면에. 마지막 장면을 제가 네.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전당대회 의결이 돼서 네. 합당 신고가 되면 네. 저는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할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럼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남는데요. 네. 네. 그래도 마지막 정치적 그 모습을 네. 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안철수 대표를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정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함께 가서 네. 안철수 유승민 쌍두마차로 건전 보수 세력을 네. 건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겠다는 분들은 나가게 하지만 남은 분들은 그냥 남아서 같이 할 수 그렇죠. 있도록 국민의당을 하고. 지켜서 국민의당을 국민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번 통합은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겁니까? 전당대회 의결 없이 전당원 투표 내일 모레 네. 투표로 해서 통합이 안 되잖아요. 네. 자체로. 그렇죠. 그러면 언제 며칠 날 하든 간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전당대회 하려면 10,000명 그 대표 당원 중에 옛날 대의원이죠. 그렇죠. 10,000명 중에 5,000명 이상이 참석해야 예. 되잖아요. 성립이 되잖아요. 예. 그럼 5,000명의 지지자만 오겠습니까? 반대자도 모이죠. 팽팽하지요. 네. 그럼 그게 원만하게 만장일치로 박수 전당대회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날치기밖에 없어요. 예. 근데 날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나갈 가능성보다는 네. 제가 이 보수 야합당에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네. 보수 통합당에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 말씀이 어떻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는. 그렇죠. 이게 저도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 기자를 해봤지만 과정에 이게 정합성이 떨어지면 늘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세부 사항에 악마가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늘 어려운 상황에 접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을 가지고 안 대표가 계속 이른바 무슨 2등 정당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래 갖고는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 지지율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려면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 대표의 이런 초조함, 조급증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승리지상주의인데요. 승리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 예. 그러면 왜 합당을 하는 건데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 하고 나서 뭐 할 건데 그건 없어요. 응? 없어요. 정말 유승민 대표하고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뭘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뭘 하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 요구는 뭘까요? 저는 국가 개혁이라고 봅니다. 적폐청산도 아직 촛불 혁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촛불 시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뿐이에요. 자,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일은 국가 대개혁에 동참하는 거고 선도하는 거예요. 또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선명하게 뭐 야당은 좀 책임에서는 좀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야당이니까. 네. 그래서 왜 이거 개혁 못하느냐. 단적인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제가 아파트 후분양제 네, 맞습니다. 국정감사 때 예. 이제 그걸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단계적 실시라는 답변을 예. 끌어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뭐 CR도 안 맥혔던 예. 얘기예요.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 역시 주저해요. 근데 바로 안철수 대표가 기습 기자회견을 하던 그 순간에 저는 경실련과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연맹과 네. 그리고 의원들 불사조 포럼이라고 불평등 사회 예. 경제 조사 연구 포럼이라는 예. 그 모임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뭐냐? 개혁 정부라면서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득이 돌아가는 아파트 후분양제 하나 이렇게 미적거리느냐? 엉덩이를 걷어차라. 네. 뭐 이런 게 이제 그 주제였어요. 예. 저는 할 일이 천지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국민의당이 살아나지요. 네. 9월, 10월, 11월, 12월 정기국회. 네. 안철수 대표가 국가 개혁을 위해서 뭘 기여했습니까? 오히려 회방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지율 수렁입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등장한 것도 잘못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본인도 네. 당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좀 더 개혁적으로 그리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네. 있는 개혁적 이슈를 더 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정부는 관료에 포위됩니다. 관료에 포위된다. 관료기구는요 엊그저께 박근혜 정권에 충성했던 기구예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에 동조했던 핵심 세력이에요. 네. 이 관료의 바다에 뜨게 됩니다. 아무리 네. 정권을 잡아도 네. 수백 명입니다. 관료기구는 수십만, 또 연관하면 수백만의 그런 네. 기득권 구조의 대변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민의당이 할 일은 얼마든지 많지요. 그 관료제 함정에 빠져서 개혁이 허우적거릴 때 네. 그걸 선도하는 역할이지요.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당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성과가 없거나 그리고 또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런 개혁 이슈들을 담아서 밀어붙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안철수 현상이 올라갔을 때 제일 네. 인상적인 얘기는 삼성 동물원을 혁파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LG 동물원. 예. 제가 여러 번 물었어요. 왜 그 얘기 안 하십니까? 네. 그거 뭐라고 정말 하시던가요? 네. 대답이 없었어요. 네. 그 제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그거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제가 순창 그 네, 고향에서 감자농사 짓고 있을 때 네. 문재인 뭐 대통령이 당시에는 당 대표였나 문재인 네. 대표도
저한테 와서 같이 정치를 하자고 하고 네. 안철수 대표도 같이 정치를 하자고 했을 때 네. 제가 물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 책 누가 쓴 겁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제가 썼습니다. 전문가들과 토론한 것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 내 동의합니다. 네. 두 가지를 얘기합시다. 하나는 개성공단 살립시다. 네. 개성공단.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이 핵이요. 네. 개성공단은 정동영이가 앞장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 개성 발전시키겠다. 합의서도 썼어요. 언론에 발표했어요. 1번이 그겁니다. 네. 두 번째,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같이 힘을 합칩시다. 전적으로 자기 생각입니다. 네. 그 두 가지 다 파기했습니다. 다 파기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개성공단 지금 열대가 아니다라는 게 안철수 대표의 언급입니다. 불평등 사회 개선을 위해서 없잖아요. 삼성동물원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진짜 참 더 이상 같은 집 안에서 정치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남북관계 문제나 이런 거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저희가 남북관계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하고 싶은 같습니다.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시선, 더 뜨거운 이슈,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취재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